찬바람이 유난히 뼛속까지 스며들던 겨울 저녁이었다. 삼촌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조카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오른손에는 7살 큰 조카 민수의 손이, 왼손에는 5살 막내 유진이의 손이 쥐어져 있었다. 아이들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마치 아직 이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 않다는 증거처럼.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아이들의 그림자는 짧고 가벼웠지만 삼촌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고 무거워 보였다. 그 그림자 속에는 책임이라는 이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온기였고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무게였다. 그 순간 삼촌은 문득 떠올렸다. 3년 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날을. 형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새벽 출근길, 비가 잔뜩 내리던 날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형을 덮쳤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형은 이미 차가운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마치 깊이 잠든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그것은 다시는 깨지 않는 잠이었다. 42년을 함께 살아온 형.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형은 아버지였고 친구였으며 때로는 스승이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사장에서 일하던 형의 뒷모습, 동생이 취직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술집으로 데려가 축하주를 사주던 형, 조카가 태어났을 때 어색한 손길로 아이를 안고 서툰 웃음을 짓던 형의 얼굴. 모든 장면이 아직도 선명했다. 어제 일처럼.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삼촌은 단 한 번도 울지 못했다. 형수가 관 앞에서 주저앉아 오열할 때도 민수가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을 때도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슬퍼할 틈도 울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슬픔보다 먼저 가슴을 짓눌렀다. 남겨진 것은 29의 젊은 형수, 2명의 어린 조카,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뿐이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삼촌은 형의 집으로 출근을 했다. 말 그대로 출근이었다. 매일 아침 7시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유치원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저녁에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함께 밥을 먹고 씻기고 재우고 나서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지금은 형을 대신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야. 형의 빈자리를 채우고 생계를 잇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 모든 것은 의무였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유진이가 어느 옷을 거부하는지, 아이들이 잠들기 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형은 자연스럽게 알았던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하나 배워가야 했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아빠가 좋아.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삼촌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마주쳤다. 유진이의 눈동자에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삼촌이 대신 있어줄게. 오늘도 내일도. 그 약속은 아이에게 건넨 것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새긴 각인이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손으로 삼촌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고 민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삼촌은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민수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형수는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 조용히 말했다.
오늘 친구들이 아빠랑 왔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삼촌이랑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삼촌이 아빠같이 생겼대요. 민수의 얼굴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시간은 늘 사람의 생각보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갔다. 민수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 때, 유진이가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달라며 소매를 잡아당길 때, 형수가 피곤한 얼굴로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쓸 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족의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점점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삼촌,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삼촌, 나 숙제 다 했어요. 삼촌, 내일도 올 거죠? 그 질문에는 언제나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일도 여기 있을 거죠? 형수 또한 점점 그에게 의지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앞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게 되었다. 저녁 메뉴를 묻고 주말 계획을 상의하고 아이들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어느 여름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련님, 이렇게 매일 오시는 게 힘드시죠? 당신 삶도 있으실 텐데. 삼촌은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 이게 제 삶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어느새 이곳이, 이 시간이, 이 사람들이 그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것을 감췄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흘렀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사라졌고 혼자만의 시간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비어있던 삶의 자리가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다. 40대 중반을 넘긴 그에게 이 가족은 어느새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다. 형이 떠난 지 3년째 되던 봄, 막내 유진이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밤새 앓아누웠다. 체온계는 39도를 넘겼고 아이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형수는 밤새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해열제를 먹이고 몇 분마다 체온을 재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삼촌은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신음소리, 형수의 바쁜 발소리, 벽시계의 초침소리. 모든 것이 불안으로 가득 찬 밤이었다. 새벽 2시쯤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형수가 지친 얼굴로 나타났다.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삼촌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랐다.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약간 흘렀다. 형수가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거실 시계는 규칙적으로 초침을 움직였다.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서야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제야 조심스럽게 방문을 연 삼촌과 고개를 들던 형수의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같은 걱정과 같은 안도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대감이 흘렀다. 그날 이후 삼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의무도 동정도 아니었다. 며칠 후 아이가 완전히 회복했을 때 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도련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삼촌은 그것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형수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은 꽃잎을 떼어주던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삼촌은 평생 외면해온 감정을 마주했다. 조용하고 깊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은 민수의 생일이었다. 셋이서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고 유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벚꽃나무 아래서 뛰어놀았다.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 위로 바람에 날린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형수의 검은 머리카락 위에 하얀 꽃잎 하나가 내려앉았다. 삼촌은 무심코 손을 뻗어 그것을 떼어냈다. 그 순간 형수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너무 가까운 거리. 형수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떨림을 발견했다. 형수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 불러야겠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이 감정을 인정해도 되는 걸까? 형에게 죄가 되는 건 아닐까? 어느 밤 그는 형의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앉았다. 사진 속 형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형, 미안해.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다시 가슴속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며 자라난 것이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다. 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련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요즘 들어 당신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이상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형님께 죄를 짓는 거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삼촌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형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군요. 그 고백에 형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형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느낀다고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형수에게 그리고 삼촌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말에 형수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비 내리던 밤 조심스럽게 맞잡은 손. 그 손 안에는 오랜 외로움, 참아온 슬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두 사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아이들 앞에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했고 밤에만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무언가는 변했다. 식탁에서 눈이 마주칠 때의 미소, 설거지를 함께할 때 스치는 손길,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나누는 작은 인사. 모든 것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민수의 한마디는 두 어른이 평생 품고 있던 두려움을 단번에 내려놓게 했다. 그날은 민수가 10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삼촌이랑 엄마랑 좋아하는 사이예요? 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삼촌은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야, 삼촌이 설명할게. 우리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삼촌은 이미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 속에는 어른보다 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아빠가 안 계셔서 슬프지만요. 삼촌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유진이도 저도 삼촌이 좋아요. 엄마도 웃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삼촌과 형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조용한 가을날 작은 결혼식에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형의 친구들, 몇몇 친지들, 그리고 아이들. 민수는 반듯한 양복을 입고 엄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유진이는 꽃바구니를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신부가 아닌 한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그것이 이들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약속하는 자리였다. 식이 끝나고 삼촌은 형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오랜 시간 그 앞에서 묵념했다. 형,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형이 남기고 간 가족, 내가 잘 지킬게. 아니, 우리가 함께 행복할게. 사진 속 형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랑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때로는 책임의 얼굴로, 때로는 침묵의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오랜 시간 끝에야 비로소 이름을 얻는다. 이들의 사랑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고 조용히 자라났으며 마침내 가장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그 사랑은 아무도 몰래 피어났지만 누구보다도 진실했다. 그로부터 5년 후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유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가족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삼촌이 아닌 아빠라고 불렀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물론 생물학적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매년 아버지 기일에는 네 식구가 함께 성묘를 갔다. 묘비 앞에서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평화로운 수용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와 유진이가 앞서 걸어가고 부부는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네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다. 더 이상 무겁지 않은 그림자, 함께 걷는 가족의 그림자. 그들은 알고 있었다.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상실은 영원하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사랑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